고생대 바다에 있던 몽골의 고비 사막, 땅 위로 솟아오른 해저지청 장관과 수정이 반짝이는 신비로운 석회암 동굴, 그리고 황금빛 모래 언덕까지 고비 사막이 간직한 풍경 속에서는 장구한 지구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몽골 초원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당나라에서 직접 구원병을 요청했는데 바로 위구르한테 요청을 했어요. 풀과 물을 따라 끝없이 이동하며 살아가는 유목민들의 삶과 유목 제국의 흔적이 남아있는 몽골의 대초원, 엄만이 밤에 오니 우리와 멀고도 가까운 몽골 유목민의 역사를 만나러 지금 그곳으로 떠납니다. 중앙아시아 고원지대 북방에 위치한 몽골은 초원과 유목 그리고 징기스칸으로 기억되는 나라이죠. 몽골 고원은 흉노, 선비, 돌걸, 위구르, 그란 등 수많은 유목 국가들이 나타나고 사라진 땅입니다. 이런 초원에서 징기스칸은 어떻게 세계제국을 세웠는지 그 답을 찾아가는 오늘의 첫 여정은 후허노로에서 하르발가스로 향합니다. 해발 평균 1000m, 하늘과 맞닿아 있는 몽골 고원은 그 면적이 내몽골과 합하여 우리나라의 약 27배나 달하는데요. 몽골에서 중국 내몽골 자치구까지 초원을 비롯해 사막, 고산지대 등을 포함한 강활한 땅이지요. 보이는 건 끝없는 지평선의 초원과 하늘뿐, 단순하지만 이 속엔 무수한 생명들이 꽃을 피우고 새끼를 낳으며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초원을 달린 민족이 있죠. 바로 유목민들입니다. 지구상에 아마 마지막 남은 우리 유목 생활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몽골 초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목 제국이라는 게 흉노족부터 해서 2200년쯤 됐거든요. 2000년이 넘는 그 전통을 가진 인간의 삶의 형태를 온전히 보존하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몽골 초원. 과연 그들은 이 초원 위에 어떤 제국을 세웠을까요? 그 제국의 이야기를 유목 제국의 최정점이자 몽골의 시작과 끝인 징기스칸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그의 고향 헨티 아이막으로 가는 길, 초원 위에 가젤대가 저희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자동차로 4시간을 달려 드디어 헨티 아이막의 후허노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태무진이라 불린 한 사내가 칸의 자리에 오른 장소이지요. 이로써 후에 몽골을 통일하고 세계 제국을 건설한 강력한 군주 징기스칸이 탄생한 것이죠. 징기스칸이 왜 위대했는가 하면 가족주의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능력별로 인재를 등록한 거예요. 10만 대군을 이끌고 20년 동안 이 사막을, 이 유라시아 초원을 횡단했다는 걸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무수하게 많은 살육전이 일어나고 죽고 사는 게 매일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효율성이 중요했겠어요. 네. 그때 그 사람이 만약에 가족주의 빠졌다면 누가 따르겠어요? 20년 동안 모든 산업을 단합하고 효율성 높이는 무시무시한 시스템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한 이 땅은 그를 유라시아 대륙을 제패하는 세계의 전략가로 만들어준 곳이기도 합니다. 징기스칸이 그 고향 같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냈던 이 장소가
바로 순수한 스텝 지방이 아니고 나무가 있는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벌써 산림에서 하는 그런 전술을 익힌 거예요. 단순한 초원 스텝의 전술이 아니고 숲에서 싸우는 거하고 이 스텝에서 말 타고 싸우는 건 양상이 다르잖아요. 근데 징기스칸은 어린 시절에 두 환경이 있는 그런 데서 살아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양한 측면의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그것이 어릴 때 그런 환경을 이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징기스칸의 상을 중심으로 뒤로는 거의 짙게 36명의 조각상이 빙 둘러 있습니다. 모두 내로라하는 영웅들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칸의 후예가 있습니다. 남송을 멸망시키고 원나라를 세운 몽골 제국의 완성자 쿠빌라이 칸과 팍서 몽골리카, 즉 몽골에 의한 세계 평화를 실현한 성종 테무르 등입니다. 예, 있네. 자, 우리하고 많이 관계 있죠. 태권 테무르. 우리나라 대청도의 기항까지 왔어요. 얼마 전 드라마로 나와 유명했었는데요. 우리나라 고려 때 인물 규황호의 남편이자 원나라 마지막 대칸이죠. 아유시리다르, 규황호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원나라가 망했지만은 북원으로 퇴각하고 나서도 명나라의 주력 부대 15만이 이 북원까지 출동하는데 다 괴멸이 됐어요. 아유시리다라와 그의 뒤를 이은 토구스 테무르는 원나라 중흥을 도모했는데 이런 활동이 우리 역사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원나라의 그 잔존 그 무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바로 아유시리다라가 다 연결을 해갖고 다시 베이징을 탈환하려고 했었어요. 거의 한 10년 이상 그런 그 기획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좌절된 게 바로 나가추의 20만 대군이 명나라에 투항했던 이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20만은 엄청난 군사잖아요. 그리고 또 남았던 많은 그 군사를 모아갖고 태구스 테무르가 부름훌루이로 옮겨왔는데 그걸 명나라가 다시 급습을 했어요. 그래갖고 명나라 15만 대군이 급습을 해갖고 이 군사가 이 토구스 테무르 군사가 10만 명이 포로가 됐다고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1388년 5월 달이고 그 한 달 후에 4월 달이고 한 달 후 5월 달에 위화도 해군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 사건이 아주 그 연장선상에 있고 이건 아주 자명한 거죠. 왜냐하면 이 원나라 세력이 남았던 세력이 완전히 붕괴돼 가는 과정을 도미노처럼 붕괴돼 가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그걸 이성계가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군을 한 거죠. 그렇게 북원이 멸망하고 이들은 100년 동안의 중국 지배를 끝내고 고향인 몽골 초원으로 돌아온 거죠. 하지만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을 뒤흔들며 세계사의 바람을 일으켰던 몽골 제국 외에도 이 초원 위에는 많은 유목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 기병 중심 부족 연합인 흉노 제국을 시작으로 선비, 유연, 돌고를 거치며 위구르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중앙 유라시아의 중심 지역에서 동서의 문화와 유목과 농경 문화를 융합한 수준 높은 문화를 형성한 위구르 제국. 이들은 중앙아시아의 민족으로는 최초로 성곽 도시를 건설했는데요. 제국의 수도가 있었던 위구르 성 하르 발가스입니다. 거의 폐허와 같이 터만 남아 있었지만 우리나라 종로구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사실 계속 이동해 다니는 유목민들의 특성상 이런 성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목민족들은 기본적으로 성을 쌓지 않죠. 근데 위구르족들은 이쪽에서 그 성을 쌓고 100년간 문화를 이루었죠. 근데 위구르 제국의 수도로 하기에는 성을 이렇게 보시면 크게 넓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성 안에는 장인들이나 상인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이 안에서 그냥 살았고, 실제로 위구르의 지배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성 바깥에 살았다 그래요. 그건 바로 유목이라는 자신들의 본래 습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본성은 세계사에서 민족 대이동을 가져옵니다. 투르크족의 서진을 촉발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840년경에 있었던 이 위구르 성의 붕괴입니다. 키르키즈족에서 위구르 성이 붕괴되면서 이 일대에 있던 위구르족들이, 위구르족은 돌골족의 한 지파입니다. 그 돌골족, 즉 위구르족들이 서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이러한 위구르족들의 서쪽의 이동을 역사학자들은 투르크의 서진이라고 해요. 투르크족들이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슬람 세계하고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투르크 서진에 의해서 투르크족의 이슬람화, 이것이 이제 이 중앙 유라시아의 종교적 그 색깔을 이제 결정짓는 거죠. 이런 위구르 제국은 한때 중앙아시아 서부의 카스피해 유역에서 만주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당시 그 위세는 대단했죠. 위구르 성에 아마 망루에 해당되는 그런 것 같은데, 그 위구르족들이 그 항상 한창 번성할 때는 당나라 그 알록산하고 사사명이 난 있잖아요. 그때 당나라 그 당왕조가 아주 위태위태했어요. 그때 당나라에서 직접 구원병을 요청했는데 바로 위구르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위구르족들이 아주 그 풍전등화 같은 당나라 제국을 그 알록산 사사명의 난에서 구출해줘요. 그래서 상당히 막강한 그 무력을 가져 있었고, 그다음 위구르족들은 소고도인이 일반적으로 이 실크로드의 중개 무역상을 해서 번성했는데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위구르족들이에요. 하지만 그 영광도 100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840년 기근과 내란이 겹친 위구르 제국은 키르키즈의 침략을 받게 되죠. 이로써 그 찬란했던 제국도 역사의 뒤안길로 쓰러져 이 초원 위에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흔적만 있는 위구르 성을 보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 모든 지상에 있는 존재가 그렇듯이 자연이 허용한 시간만큼만 존속하다가 다 사라지는 거죠. 공룡이 그랬듯이, 몽골 세계제국이 그랬듯이, 지금 우리가 여와 있는 위구르의 수도인 이 유목 제국도 다 자연이 허용한 시간만큼만 있다가 무대 뒤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이들이 만든 제도와 문자가 몽골 역사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결국 유목제국의 출현으로 우리 인류의 문명 교류는 또 한 단계 발전해 나간 겁니다.
초원을 누비는 유목민들, 역사 속이 아닌 현재를 사는 이들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유목민들의 이동식 집인 게르를 찾아갔습니다. 오호. 예. 한 가족이 함께 쓰는 내부는 꽤 넓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엮은 벽에 양털과 천을 씌운 게르는 이동할 때 쉽게 분해 조립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유목민족은 그 겔 하나가 기본적으로 군사 단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겔이 100개 모이면 100호, 그 다음에 겔이 1000개, 이동식 천막이 1000개인 걸 천호라 그래요. 그래서 100호장, 1000호장 그렇게 되고, 그걸 다 모이는 10,000호장쯤 되면 거의 우리 정주 같으면 왕쯤 되는 겁니다. 예. 외지에서 온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에서 친근감이 전해져 옵니다. 자리에 앉아 먼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넵니다. 수대자, 뭐요? 수대자, 천톤자, 우리나라. 맛이 아주 담백한데요. 조금 드셔가라. 저와 함께 온 학습 탐사대 대원들도 모두 챙겨줍니다. 차를 다 마시자 이번엔 또 다른 음식을 대접합니다. 일단 들어 치승가다가 요거입니다. 요거로만 만드는 요거예요. 소요. 타르크라고 합니다. 몽골에서는. 타르크. 가축의 젖과 고기를 휴대와 보관이 용이하게 만들어 먹었던 이들의 음식은 특히 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제 몽골 기병의 가장 특징은 뭐냐 하면 굉장히 고에너지가 고열량이 나는 이런 단백질 종류잖아요. 우유 이런 것들을 딱 건조시켜 갖고 그 다음에 그 육포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짐승 방광 같은 데다가 아주 컴팩트하게 집어넣어서 말 한 장 밑에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한 주먹 꺼내 갖고 물에 불어가서 이렇게 그래서 한두 달치 식량은 말에 그냥 실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마 인물상에 우리나라 국보가 2개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솥단지가 걸려 있어요. 그게 바로 사부사부의 그 원조인데, 그걸 동복, 뭐냐면, 구리로 만든 솥단지를 해서, 그 흉노족부터 말뒤 안장에 싣고 가면서, 거다가 양고기 같은 거 물 해갖고 이렇게 데쳐 먹는다 그러잖아. 끓여갖고, 탁 해갖고 먹는 거. 그래서 항상 이동 솥을 들고 말뒤에 싣고 다니는 거예요. 예. 유목민들이 자기 전쟁하면 엄청나게 많은 군량이 필요한데 이걸 간편하게 한 게 기동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예. 참 아주 타고난 전사 집단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이들의 기동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구력 강한 몽골의 말이죠. 지금 겔 주인의 아들인데 나담 축제에 우승을 했대요. 몽골에선 태어나면 걸음마보다 말타기를 먼저 배운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리지만 말타기에 능숙합니다. 그 모습이 징기스칸의 후예답죠. 이들은 전통적으로 각 가정에서 5축이라 해서 5가지 가축, 즉 말을 비롯해 양, 소, 염소, 낙타를 키웁니다. 풀을 찾아 이동하는 염소떼를 보니 꼭 아프리카 초원에 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쉴 곳을 찾았나 봅니다.
염소들이 한가로이 초원에서 노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양과 염소들이 바삐 어디론가 피해갑니다. 알고 보니 한쪽에서 주인이 양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먹을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한쪽으로 양을 가지고 가서 준비를 하는데 과연 어떤 요리를 만드는 걸까요? 한참 뒤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버덕이라 불리는 몽골 최고의 전통 요리죠. 몽골의 대표 요리인 허르헉과 비슷한데 이 음식은 양의 가죽을 벗기지 않고 내장과 고기를 꺼낸 후 다시 그 속에 불에 달군 돌과 내장, 고기 등을 넣어 익히는 요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돌을 저희에게 건넵니다. 힘들 때 괜찮아. 아, 피로회복제군요. 몽골의 피로회복제. 야, 양고기에 국산 냄새가 돌에 눕혔네요. 음식을 먹기 전에 돌을 만지면 손이 따뜻해지고 식욕을 돋군다고 하네요. 참 맛있게 먹습니다. 인심 좋은 주인 아저씨는 먼 곳에 와서 고생한다며 고기를 통에 한가득 담아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쪽은 잔치 분위기입니다. 고리요. 가이드가 특별히 맛있는 부위라며 꼬리 부분을 잘라줍니다. 꼭 생긴 건 돼지비계 같은데 과연 무슨 맛일까요? 무슨 맛이야? 푸딩 같은데? 와, 그래? 맛있어? 맛있네. 초원과 함께 살아가는 몽골의 유목민들, 2000년을 이어온 그들의 삶이 새삼 위대해 보입니다. 다시 우리의 이정은 위구르 제국의 뒤를 이은 그랑구의 하르보호 발가스를 거쳐 에르덴조 사원으로 향합니다. 그라는 위구르 제국이 멸망한 뒤 초원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916년 중국 북방의 내몽골 지역을 중심으로 요라는 그랑국을 세웁니다. 그들이 초원 위에 쌓은 성 하르보 발가스 터입니다. 사실 여기엔 두 시대의 유적이 공존하는데 이 부서진 건물은 16세기에 몽골인들이 토성 안에 지은 석재 건축물의 잔재입니다. 그 바깥으로 얇은 흙 둔덕이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그란성 하르보 발가스 흔적이죠. 이런 그라는 우리 역사에 자주 등장한 유목민이죠. 고려한테 그 사신을 보내고 했던 구사책에 나오는 바로 그 그란이죠. 그란이 그 야율 아보기가 916년에 그란을 건국하죠. 그리고 바로 그라 926년에 우리의 발해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나라고 936년은 중국 그 만리장성 안쪽에 16개 주를 한량을 받아요. 그만큼 강한 나라입니다. 그란이. 특히 그란족은
북쪽의 초원지대와 별도로 이곳에 성을 지어 남쪽의 농경지대를 다스리는 이원적 지배체제를 가졌지요. 이러한 경험은 후에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목민족이긴 하지만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정주민족을 지배해온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징기스칸한테 굉장히 중용이 됩니다. 징기스칸이 세계제국을 이제 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그 행정 능력, 그러니까 정주민족도 지배해봤고 유목민족 본성도 갖고 있는 이런 능력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에 딱 걸맞는 민족이 바로 그란족이었죠. 12세기 이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도 내분과 반란으로 쇠망의 길로 접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 나라의 멸망은 서방세계에 그란을 알리는 또 다른 계기가 됩니다. 이 요 나라가 금나라한테 망합니다. 그리고 요 나라의 그 귀족인 야율대석이 그 부족의 일부를 이끌고 저 중국 서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죠. 그게 바로 서요, 서쪽에 있는 요 나라, 서요라 그러고 그 당시에 그 유럽이나 러시아에서는 그 나라를 카라키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카라키타이라는 나라가 서요가 굉장히 왕성해지니까 유럽에서는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로 중국의 대신 그냥 키타이란 말을 쓰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며 서쪽으로 확대됐던 서요는 당시 중앙아시아를 차지하고 있던 셀주크 튀르크와 충돌하게 되는데요. 이게 또 세계사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 됩니다. 이슬람 세력인 셀주크 투르크족하고 1142년 싸움이 일어나서 셀주크 투르크의 주력 10만 대군을 격파해요. 그런데 1142년은 세계사에서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거든요.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하고 이슬람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막 밀렸어요. 힘이 약해졌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주력 부대인 셀주크 투르크가 굉장히 막강한 전투군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셀주크 투르크 힘이 확 약해진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 서요하고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성 요한의 나라가 나타나서 그 이교도인 이슬람 세력을 격파시켜 뒀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전설상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 대항해 시대까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항해 시대 때 바스코 다가마 등 항해가들이 그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를 탐색을 해요. 왜냐하면 성요한의 나라를 찾는 것이 그들의 임무 중에 하나였고 성요한의 나라가 아프리카 내륙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라시아 이 동쪽 끝에 있는 바레와 국경을 접했던 요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요 나라의 후예인 서요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세계사 전체의 흐름에서 십자군 전쟁하고 연계된다는 것이 참으로 그 흥미로운 이야기죠. 예. 지금 그란은 흔적만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강인한 그란이 존재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몽골 제국의 수도였던 카라코롬으로 향합니다. 카라코롬의 상징인 에르덴조 사원이 보이는군요. 에르덴조 사원, 몽골에서 최초의 사원이죠.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몽골이란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불교 국가가 되는 거죠. 108개 하얀 탑이 인상적인 에르덴조 사원은 16세기 징기스칸의 후손인 아부타이 사인칸에 의해 만들어진 몽골 최초의 사원입니다. 티베트 불교가 몽골에 들어온 건 13세기였는데 이 사원을 짓고 나서야 비로소 불교가 급속히 전파되는데 거기엔 어떤 절실한 정치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나라가 망하고 그 세력들이 북원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몽골초로 다시 퇴각하고 나서 이제 이 세력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내부 갈등도 있고 단합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몽골에 있는 지배자들은 어떤 민중들을 탄압할 정신적 지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들이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부여받을 그런 정신적 지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딱 맞는 것이 티베트 불교였던 거죠. 이들은 경전이 새겨진 마니차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불법에 다가선다고 믿는데요. 티베트 불교 아주 상징이죠. 그래서 옴마니 밤에옴 그걸 이제 이렇게 새겨놓은 거죠. 네. 그래서 밀교 쪽은 아주 그 논리적이고 장황한 그런 경전보다는 이렇게 유목민들이 실질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이런 쪽이 굉장히 그 호소력이 있는 거죠. 에르덴조 사원 내부에서 예불 공간인 중앙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부타이 사인칸이 이곳 사원에서 가장 먼저 지은 건물이지요. 티베트 불교는 우리에게 좀 생소한데 사식구제라는 의식이 바로 티베트 불교에서 온 겁니다. 티베트 불교는 사람이 죽고 난 후 49일 동안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생에서 수행을 열심히 하면 그 윤회의 고리를 끊고 강명의 빛이 되어 해탈한다고 하지요. 티베트 불교에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이지요. 그런데 달라이라마의 초기 역사를 올라가면 놀랍게도 몽골을 만나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듯이 그 달라이라마 시스템이 티베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시작은 몽골 제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알탕칸이 티베트 불교 갤룩파의 소난가초를 만나서 아주 정신적 감화를 받아요. 청해에서 그 회담을 하는데 그때 알탕칸이 그 소난가초라는 성녀한테 그 이름을 하사해줘요. 아주 존경스러운 이름 하사해준 게 뭐냐? 달라이라마죠. 예, 바다 같은 스승이라는 그 칭호를 하상해주고 또한 알탕칸은 소난가초 그 성녀는 알탕칸한테 전륜성왕이라는 그런 이제 칭호를 해주죠. 그게 바로 달라이라마 시스템이 됩니다. 티베트 불교와 몽골의 만남은 세계사적으로 또 다른 의미를 갖는데요. 그래서 티베트하고 이 몽골이 티베트 불교를 매개로 한 단일한 정신체계로 결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중앙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는 티베트하고 이 몽골 이 초원하고 연결된 티베트 불교의 벨트를 형성한 거죠. 그 벨트 덕분에 이슬람 세력이 이 티베트 불교의 장벽을 못 넘은 거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청나라, 티베트, 몽골 아주 공고한 불교 벨트가 형성되고 정신적으로 아주 단일한 시스템이 된 거죠. 몽골 초원위로 수많은 유목민족이 바람과 같이 왔다 사라졌습니다. 몽골 격언이 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요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징기스칸의 후예들은 오늘 또 이 푸른 초원 위를 달립니다.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네, 노란색에 주황색에 약간 회색이 있는 것도 하얀색. 네. 우리나라도 한여름인데 들어오자마자 지금 이렇게 서리처럼 얼음이 오세요.